2002년 4월의 이른 아침, 한 공무원이 아산 갱티고개를 찾습니다. 늘 하던 대로 출근 전 아침 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풀숲에서 이상한 뭔가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여성의 시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확인해보니 숨진 여성은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였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갱티고개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갱티고개. 자, 2002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22년 전이네요. 이른 아침에 운동하던 행인이 그 고갯길에서 웬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네, 이게 2002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고요. 출근 전에 그냥 아침 운동을 하던 인근 사는 공무원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갱티고개를 걷던 중에 이 4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경찰 출동했고요. 신원 확인해 보니까 이 발견 장소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노래방의 업주였습니다. 이 사인은 다발성 경부절창, 그 목 부분이 예리한 도구에 의해서 훼손된 상태였고요. 뒤에서 뭔가로 목을 조른 것으로 추정이 됐던 상황입니다. 다만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끔찍한데, 자,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어땠을까요? 일단 새벽에 그 노래방을 정리를 하고 퇴근까지 한 것으로 보여요. 그 평소에는 차량으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차는 노래방 인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차 안을 보니까 이게 차 뒷좌석 속에 담배꽁초하고 담배째도 있었고요. 조수석에 뒷좌석에 또 신발도 있었고 조수석에 안전띠에 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액이 감식을 해보니까 또 피해자의 혈액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차에 탔다가 차에서 끌려나가서 납치를 당한 거로 그렇게 경찰은 봤고요. 근데 시신 상태가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면식범이라거나 아니면 면식범이지만 또 치정이나 원한 관계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다양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저곳이 이제 사건 현장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현장에 남겨진 혈액은 매우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경찰은 일단 그 주변 CCTV를 분석을 해서 범인 추적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시신이 발견된 이후인 낮 12시 55분부터 어떤 사람이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 카드로 ATM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좀 특징이 한 군데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충북 청원에서부터 대전, 무주 등을 돌아다니며 8대의 현금 인출기에서 총 195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 범인이라고 우리가 좀 단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CCTV 지금 보고 계신데 저기에 모자하고 마스크로 완전 무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CCTV가 남았지만 사실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 누구인지를 갖다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용의자를 몇 명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이 현장에 남겨진 그 혈액 한 방울, 이 그 혈흔과 담배꽁초에서 나온 그 DNA를 대조하는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서 잠시 이 수사는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야, 그럼 담배꽁초 그리고 혈흔에서 나온 DNA, 그런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고, 이런 수사 정말 꽉 막히겠는데요. 자, 답답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3개월 만에 이 갱티고개에서 2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1차 사건이 발생한 곳하고 한 3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40대 여성이 이 시신이 발견이 됐던 건데요. 사인은 이제 경부압작 질식사인데 차도 역가한 상황도 있었고요. 성폭행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너무 유사하다고 봐서 이거 사실상 동일범 짓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차가 좀 막막하니까 2차 사건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차 사건도 많은 증거들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1차, 2차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사실상 무슨 연쇄살인의 느낌이 나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뭔가 이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 태완이법 아시죠? 그게 시행이 되면서
경찰이 뭐 미제 사건 전담반 이런 걸 발족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도 사건 발생 15년 만에 이 충남경찰청에서 갱티고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요. 프로파일러 8명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4,300쪽가량의 수사 기록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파일러들이 내린 결론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면식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차에 태울 때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거고 범인들 얼굴을 이 여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랑 카드를 순순히 내줬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살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흉기를 사전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범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차 안이 아니라 갱티 고개가 살해 현장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혈흔이 차엔 안 남아 있는 걸 보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 완전히 제압을 당했다는 의미인데 그럼 누군가는 운전을 했을 테니 범인이 2명 이상일 것이다. 어허.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면식범 그리고 범인은 2명, 최소 2명 이상. 야, 그럼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아까 그 혈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그래서 처음에 진술했던 의심했던 사람들 진술들을 다 서류를 다 뒤져본 겁니다. 그 중에 애초에 의심했던 51세 이모 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말이 앞지도 안 맞고 가장 수상스러웠는데 그때는 그 발견됐던 혈흔의 DNA가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벗어났던 사람인데 지금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공범이 있었을 것 같다. 예. 그러면 이 사람 DNA가 안 맞더라도 다른 얘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죠. 공범의 것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딱 노래방을 흔적을 뒤져보고 가게에 있었던 명함이라든가 아니면 드나들었던 사람의 통화 기록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수상한 부분이 나왔어요. 명함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아까 이 범인이 돈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예. 그게 이 씨의 통화 기록하고 일치했던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살펴보면 초동 수사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놓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일 너는 그거 뭐 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그 경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네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건 맞다. 그런데 공범이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그 현장에 있는 혈액은 이 사람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범의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시간 동안 추궁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범행을 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하는데 결국 2017년 6월 21일 사건 발생 15년 2개월 만에 범인이 검거가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당시 이 씨가 지적한 공범은 40세 남성 그 최모 씨로서 이 씨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 후배였고요. 범행 당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그 인물로 혈흔과 담배꽁초의 DNA하고도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2001년 중국에서 밀항을 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밀 입국했었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는데 아산의 한 폐기물 그 처리 업체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면서 둘이가 만났는데요. 이게 이제 그 수사가 멀어지니까 아주 안심하고 거기서 생활을 갖다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사건 현장 반경 몇 킬로 내에서 거기 그 온양 시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랑 이 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를 좀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회사를 좀 그만두고 뭐 유흥비라든지 생활비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노래방 주인을 평소 좀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좀 물색을 하다가 사건 당일날 노래 앞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좀 술에 취해서 나왔던데 접근을 하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차에 태웠고 흉기를 위협해서 현금 한 30만 원하고 체크카드를 갈취하고 비밀번호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이 피해자가 특히 이 최 씨가 피해자 목을 졸랐는데요. 피해자가 최 씨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로 목을 졸랐는데 그래서 그 혈흔 자체가 안전벨트에 남게 됐고 아마 최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자신을 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갱티고개에서 흉기로 한 번 더 확인 사살하고 시신을 굴러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뭐 이게 다 지나고 나서 분석을 하는 거라 쉬워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식범 최소 2명 이상의 어떤 범행 이 정도 가설을
처음부터 좀 세웠더라면 15년이나 지금 걸렸을 사건인가. 뭐 사실 이제 그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적 활동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소위 그 맨땅에 헤딩을 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이 수사팀이 초기 단계에서 DNA라든지 이런 결정적인 과학 수사 증거를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아쉬운 것은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건대 그 당시에 그 이씨 진술이 상당히 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고 있는 이 DNA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렸죠. 그리고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것을 다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니까 추가적인 조사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ATM에 있어서의 인출 동선과 이것이 일치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 그러다 보니까 이 씨 같은 경우는 나는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벗어났구나라고 해서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저로 남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천안 아산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상당히 평범한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것이 다시 드러나서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 지역을 떠나지도 않고 계속 거기서 살고 있었군요. 그런데 양 변호사님 아까 그 2차 연쇄살인 아니냐 했던 그 두 번째 사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사실 이것도 이 두 사람이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쉽게 풀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사코 이 두 사람도 그 사건은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했어요. 게다가 둘 중에 하나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건 당시에 알리바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는 제외를 하는데 이 씨는 여전히 좀 미심쩍었던 게 그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에 이렇게 그 역과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씨가 버스를 운전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고, 게다가 이 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한번 풀려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을 벗었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사건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이 두 번째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일단 남았습니다. 세상에 저건 미제 사건이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일단 1차 사건 그 두 놈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 살인죄죠. 돈을 뺏기 위해서 강도를 하다가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되고요. 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이어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범행을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우발적이지 않다. 흉기라든지 수사기관의 증거를 봤을 때는 계획적인 증거라고 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계획적 강도살인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피해자가 그냥 아니까 만약에 보내주면 나중에 신분이 노출될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헛기침 하면서 범행 신호를 미리 짰던 거 봤을 때는 아주 계획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고요. 대법원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지만 거기서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무기징역.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